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감엔 공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원래 이 채널은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만든 채널이에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교감이 작으나마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늘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공장이라는 프로를 듣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뉴스라는 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사 카테고리에서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선 정치적인 주장이나 개인적인 비난과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제가 그러한 영향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영상에서도 늘 주장해 왔듯이 사색형 인간으로 우리도 사고하고 우리의 아이들도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강경화 장관의 부군인 이일병 전 교수의 출국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침에 라디오 프로 김어준 생각이라는 코너에서 강경화 장관의 부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명절 연휴가 지나고 방송의 첫 멘트였습니다. 이일병 교수 출국의 목적이 요트 구입과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신문지상의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간 계획을 했고 개인적인 일이며 코로나 방역 문제나 공직자 윤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은퇴한 교수의 단순한 버킷리스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트 항해가 코로나의 가족 확산과 아무 관련도 없고 요트를 사는 게 그 본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 글을 쓴 기자 당신이 뭔데 판단을 하느냐 이런 말이었거든요. 이일병 교수가 태평양 단독 횡단을 개인적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몰라도 이번 상황에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김어준 씨 자신입니다. 이번 상황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과 방역 당국이 나아가서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에 맞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이동을 줄일 것을 권고하는 시국에 자연인이 아닌 공인이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요트 구입과 항해를 위해 출국하는 것이 온당한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는가? 바로 이게 본질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그분의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일병 교수가 공인이기 전에 자유인 개인이라는 말은 너무도 무책임한 주장이에요. 아니 우리 국민 중에 어떤 개인이 자기 아내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꽃다발을 받습니까? 그 정도가 평범한 개인이라 주장하려면 보통의 우리들도 선배가 대통령이고 친구들이 국회의원, 장관들 이렇게 수두룩하고 주변의 관료로 임명될 만한 사람들이 넘쳐야 되는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공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직위에 따른 배우자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기대치와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매체라면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는 너무도 당연히 상황과 시국에는 맞지 않는다. 왜 그런 결정을 강행했는지 나로서도 의아스럽다. 라는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법적인 요소나 권력의 특혜라던가 무리한 허가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여행을 지지한다. 라고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100만 명 가까이 청취한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소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말들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성공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편파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이 말이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김어준 씨 그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도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말을 믿고 그가 주장하던 대부분의 사항을 공정이라는 영역으로 받아들이던 우리 청취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말입니다. 단지 진보 진영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에 몰두해서 윤리의식과 사회적인 이해의 테두리 정도는 던져버리기로 한 건가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트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사화되는 단어들은 당시의 시대상이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주 크나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요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보통의 일반 국민들에게 그저 영화나 소설 속의 꿈으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부유함과 성공의 상징 정도로 이야기되지 그 크기나 가격 같은 것의 의미는 아주 작은 거예요. 와인이 곁들여지고 미녀들과 파티를 하는 영화의 한 장면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에서 역할뿐 아니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BBC나 CNN 같은 해외 유명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거침없는 진솔함으로 코로나 방역의 성과들과 결과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거의 원어민처럼 다화했죠. 동양의 작은 나라인 코리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방송국 앵커들의 선입견과 다소의 무례함을 이겨내면서 때로는 아주 과감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화법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걸 보고 와, 지적인 면이나 세련됨, 우아함, 강한 자기주장 등에 완전히 매료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군이 강경화 장관이 말리지 않더냐 이런 질문에 우리 서로 성인인데 그 정도의 자기 영역과 결정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다는데 서로의 의견과 대립을 풀어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의 강경화 장관을 저렇게 유려한 방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든 바탕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가정사까지야 알 수도 없고 저희가 알 필요도 없으니까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의 핵심과 본질은 요트도 아니고 미국행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한 그분들의 인식과 자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야 자신의 희망상을 이루어 나가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우리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이자 토대이고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려주는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는 너무도 당연히 정당한 거란 말이에요. 단지 그 시기와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기대치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철수는 오랜 꿈이 있었고 주변에 그걸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왔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당연히 기쁘겠죠. 개인적으로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철수가 희열을 느끼면서 활짝 웃어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건 그 자리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상처받은 영혼들을 달래주는 자리이면서 망자에 대한 진언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무리의 의미가 결려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주변의 지적에 대해서 철수가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난 이걸 몇 년간 희망해왔다, 기뻐서 웃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나 개인의 버킷리스트가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들 벌써 몇 시간이나 이미 슬퍼하고 울었으니까 아니 이제 웃을 때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침 철수의 아내 영희는 장례 지도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는 상의해 봤는데 아내가 직업적으로는 장례식장에서 웃는 걸 말릴지 몰라도 우리는 서로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할 만큼은 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답답한데 언론인인 철수의 친구는 한술 더 뜹니다. 장례식장에서 웃은 게 뭐가 문제냐,
철수가 뭘 잘못했나?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나? 이루어진 그 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웃을 수 있는 거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이 글을 쓴 기자 당신이 뭔데 그런 판단을 하나? 난 철수가 장례식장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며 적극 권장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이 언론인 친구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에서 크게 웃어제낀 건 내 친구의 결례이다. 잘못이라고 본다. 망자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거다. 장례를 희화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이 친구에게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바란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문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엘리트들, 상위 계층에는 도대체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선조들이 가졌던 긍휼과 애율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역사상 당시 사회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던 백성들에게 가졌던 측은지심은 다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나의 백성을 천하다고 하느냐 라던 선군의 외침을 아주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만드는 이런 상황들은 뭔가 말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주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 국민 모두가 공범이자 방조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로 우리가 정치인에게는 국회에서 변을 뿌리고 신발을 집어던질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판사에게는 법정에서 왕노릇하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검사에게는 기소 독점권과 인신 구속에 대한 추상 같은 권한을 줬고, 행정가에게는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역사의 설계 및 감리의 권한을 준 거예요. 언론인에게는 일단 기사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모든 사후 책임을 면해준 겁니다. 교수에게는 종신직을 주고 정부 시책의 연구에 관한 사인의 권한을 주고, 의사에게는 평생 면허를 통해서 종신토록 의료계에 종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인정되면서 가능할 만한 사람들은, 본인이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직위에 오르려고 엄청나게 직접 노력을 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식에게 강요한 겁니다. 직계 자손에게 힘들면 사위나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직위를 가문에 편입시키려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했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많은 이런 중요한 권한과 권력을 위임하면서 그 직위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그저 서로들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 모두가 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방역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생활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코로나는 이제 거의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으면서 오랜 꿈이라면서 1억 4천짜리 요트를 사러 가고 그걸로 항해를 하겠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마인드입니까? 이 시국에. 아내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기관의 수장입니다. 장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니,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많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터뷰에서 개인의 무한한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법률의 테두리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장관으로서의 마인드는 어디 가고 남편과의 1대1 대화 속에 그걸 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또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뉴스 진행자는 또 뭐란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차를 살 수도 있고 요트를 살 수도 있고 근사한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구입해도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계 여행이 목표이고 태평양 횡단이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개인의 꿈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직위에 따른 기대치에 맞춰서 그가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예의란 말입니다. 반일 감정에 기반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뉴스공장과 김어준 씨는 관련자들 인터뷰해가면서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어요. 일본은 혐한 정서를 공유하면서 조직적으로도 우리 제품을 불매하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의 불매 운동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왜 나쁘냐면서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공유했던 온당한 판단이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차를 사는 건 개인의 영역이지 뭐가 문제냐, 그 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나? 권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나? 난 그가 폐차할 때까지 그 차를 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한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에게는 제가 크게 관심은 없지만 저도 뭐 정치색을 정구분해 보자면 진보 진영 쪽에 가깝습니다. 보수라고 불리워지는 기득권층의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행태들이 아주 염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아나무인하는 태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성인의 대사를 마치 뭐 자기 일을 위한 것이냐 직접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줍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들의 행동에, 말투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아주 쟤는 너무도 질려버려서 제가 나이를 먹어도 혹시나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저런 식으로 소통을 단절하거나 뭐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안 해보겠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상황과 같은 다소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 상위계층의 마인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재산이라도 모으고 뭐 어떤 작은 권력이라도 잡으면 수국골통 보수라고 불리우던 그들과 똑같이 내 해보게가 말겠다, 뭐 이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실패한 진보가 극렬한 보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장의 실패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 문장을 이해를 하면 성공한 진보는 보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의 소위 진보라는 진영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의 실패란 단어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과격한 말 같죠? 진보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체제와 가치를 대체하고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로 표현되는 이 진보라는 단어는 영원히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의 추구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는 한 세대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진 진보의 다음 영역,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뭔가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의 순간적인 현상을 표현할 뿐인 거예요. 마무리되어질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보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공을 하던 안 하던 진보는 시간이 가면서 보수적인 기치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무도 당연히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짧은 우리의 생은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점점 지킬 게 많아지면서 보수의 경향을 띠게 되는구나, 주변에 매몰돼서 구중궁궐을 경험하고 어느덧 뭐 권력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자리에 올랐구나, 남들뿐 아니라 나 자신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역할을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 불리우는 김어준 씨는 이런 고민을 특히 많이 해야 됩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양진영을 편을 가르고 삼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단지 뭐 양측의 시간적인 할애를 이렇게 균등하게 해주는 정도,
공정을 기하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듯한 이런 태도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 많았던 사안에 대해서 상대 진영에서 설득력도 없고 막 무리한 논리를 펼칠 때 하고자 했던 그 얘기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그 고민 없이. 전환함에 대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하려 했던 그 많은 얘기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의 장례 기간 동안에 상대편의 공격적인 기사와 그 관련자들의 멘트들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했던 말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내가 왜 무슨 책임을 지느냐, 내가 하는 얘기가 싫으면 당신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얘기해라, 혹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멘트는 김어준 씨 본인이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던 이 우리 별의 수장을 자처하는 트럼프 정도는 돼야 어울리지 않겠냔 말입니다. 나는 꼼수다, 낙꼼수라고 불리우면서 많은 이들에게, 저를 포함한 어두웠던 시절에 희망을 주던 그 메신저의 역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꼼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줬던 그 함축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소 비근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단어에 우리 국민들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화답함으로써 이루어진 그 현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김어준 씨 본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현재의 위치나 자리에 대한 권리가 주어졌다면 요트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그걸 논리로, 법리로, 개인주의라는 사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아주 의미 없는 편들기면서 양 진영을 가르는 분계선을 오히려 넓히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과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양 진영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뭐 본이든 실수든 간에 한쪽의 편을 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요즘은 뭐 유시민 작가라고 불리우던데, 한 매체에서 갑자기 페르마의 정리와 뭐 리만 가설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관련 전공자들이나 이해할 만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물론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고 계략을 설명하는 책을 읽었을 텐데, 그분이 전형적인 인문학도인 이분이 아주 낯선 내용일 수도 있는 이 수학적인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야, 역시나 늘 노력을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분이라는 걸 아주 방증하는 거예요. 그 프로에서 지나가는 말로 유시민 전 장관이 김어준 씨에게 책 좀 읽어, 그 특유의 톤으로 이렇게 하던데, 저도 사실 권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해야 힘을 가질 텐데 뭐 제가 하기는 좀 민망하긴 합니다. 사색의 깊이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갖는 그 크기를 생각할 때, 나이를 생각할 때 사고의 깊이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건 그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대중들이 원하는 상징으로서의 김어준이라는 인물의 책무이자 책임인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사고하고 생활한다 그러면 그건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대인인 저와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책임입니다. 부럽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부러움의 총합으로 자신의 어깨가 짓눌리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촉발 에너지라는 단어를 만들었었어요. 물리학적으로 쓰이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우리 사회 현상에 접목시켜서 설명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이렇게 회자되는 그 미모, 2차 대전을 촉발시킨 그 한 발의 총성, 인류의 위대한 기술적인 도약을 설명하는 암스트롱의 발자국, 에너지적으로는 아주 작은 미미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위대한 기술적인 발전 등으로 이어지는 그 촉발을 일으키는 사건과 우연과 사고들을 에너지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들이 명료하게 설명되어질 리가 없잖아요.
늘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미디어 권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요즘의 이 뉴스 기사들과 논평이 아닐까 싶어요. 기사의 그 한마디 한마디, 이걸 가지고 어느 개인을, 어느 조직을, 어느 나라를 평가절하하고 어떤 대상으로 자리매김해버릴 수 있는 이 아주 강력한 도구이자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촉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진영을 나누는 것으로 해서 자기의 의견을, 생각을 강화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진영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국민적인 요구와 기대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평범함 속에서 진리가 힘을 얻고 진실이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김무성이라는 정치인이 공항에서 이 수하 직원에게 카트를 이렇게 밀어 던져버린 일이 화제가 됐었죠. 그분도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카트를 밀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봤어요. 많이 봤는데 직원들이나 종업원들 같은 고용인들에 둘러싸여서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재벌이라던가 권력가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무례함과 그 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이 카트를 잃어버린 이분이 그 정도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도 단지 상황과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공항이라는 장소였고 하필이면 거기에 기자들이 많아서 그 장면이 아주 고스란히 카메라에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직원이나 수행원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들한테 인식되어진 거잖아요. 갑질에 아주 염증을 느끼던 우리 국민 정서상의 문제가 훨씬 더 컸었단 말이에요. 그분도 얼마나 많은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강경화 장관과 그 부군 그리고 김어준 씨는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 정서와의 괴리가 존재하는데 자기들만의 논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럴 권리도 없고요.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이미 그 정도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다만 관련되어 있는 이 분들이 상황인식이 적었다, 이런 답변으로도 충분한 거란 말이에요. 되풀이되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기사들을 제목이나 자극적인 내용, 그 내용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뉴스가, 기사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색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게 이 사회를 바로잡는 방법이에요. 기사 하나로 마녀 사냥을 하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다음번 희생자를 찾습니다. 그걸 정쟁에 이용하는 이런 걸 막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공인들과 언론인들의 올바른 사회관을 요구합니다. 이건 그 역할을 맡긴 저와 우리 국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는 공인이라면 그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법률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격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온전한 이성을 소유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맡긴 국민과 책임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들이 공유하는 시대 정신의 요구입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